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놀스리치 대지진이 발생한 지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LA 카운티 상당수 건물들이 비권 대비가 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에 비건이 발생하면 6천여 채 건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5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LA 타임즈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달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 평균 주택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주 주택 매매 건수는 2007년 이후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실비치 경찰국은 지역 비즈니스 업주들과 연대한 강철도 행각에 대한 단속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영킴 연방하원 의원이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산하에 새롭게 구성된 인공지능 AI 워킹그룹에 포함됐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3선에 도전하는 미셸 박스틸 의원의 당선에는 낙태 문제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의 산업을 부양하기 위해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정책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재활성화, 중국 등의 경쟁국을 넘어서 미국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산업이 재선 도전에 필수적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대선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두 번째 경선지인 뉴햄프셔주에서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과 남부 국경에서 밀려드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서 대형 테러 공격이 있을 것으로 100% 확신한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미국 대부분 지역의 북극 한파와 겨울 폭풍이 위세를 떨치면서 곳곳에서 날씨와 관련된 사고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어닥친 북극 한파의 최대 피해자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와 충전소 곳곳에 전기차가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상원이 연방정부 임시예산 1차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임시예산 추가 연장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새로운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를 선보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최초 탑재돼서 AI폰 시대 개막이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를 공식 발표하기 2주 전에 이미 유전자 분석까지 마쳤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해온 예멘의 친이란 반국 후티를 약 3년 만에 국제 테러 단체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후티는 또다시 미국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정치개혁을 화두로 던지며 연일 대야 압박 수위를 높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를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127대 110으로 승리했습니다. 선두를 추격하고 있는 클리퍼스는 나흘간의 휴식을 즐긴 뒤 오는 일요일에 경기 있습니다. 아시안컵 16강 진출팀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개최국인 카타르와 호주가 16강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9.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되는 날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6,000건이 줄어든 18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9월 이후 약 16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또 고민이 깊어지게 생겼습니다. 금리 인하는 점점 더 늦춰지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적은 수치로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해왔습니다. 20만 건 초반도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건대로 추락한 것은 미국 기업들이 노동력을 정리하는 데 신중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4월부터 최저시급을 $20로 인상하는 가운데 패스트푸드 업계가 대규모 인원 감축으로 대응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지만 캘리포니아는 $15 5센트입니다. 또 4월부터는 패스트푸드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이 $20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패스트푸드 업계가 대규모 직원 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근로자의 능력치를 고려하지 않고 고임금 지급을 의무화한다면 고용 기준이 높아져서 결국 노동시장이 얼어붙게 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무리한 임금 인상은 결국 자동화 시스템 도입과 음식 가격의 인상, 고용 동결 등으로 이어져서 노동자, 소비자 모두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택 건축업체들의 신뢰도가 2달 연속 개선됐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1월 주택시장 심리지수는 44로 집계됐습니다. 주택건설 업황 악화와 개선을 가늠하는 기준선 50을 약간 밑돌긴 했는데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일단 높게 나온 수치이며 주택시장 지수는 2개월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리시아 휴이 회장은 낮은 금리로 지난달 주택구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가을에 높은 대출 비용으로 빠져나갔던 일부 매수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낮은 금리 아니죠. 그런데 그 전에 비해서 그래도 떨어진 금리로 인해서 매수자들이 돌아왔다라고 휴이 회장은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디에츠 경제학자는 프레디 맥 기준 모기지 금리가 1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며 2024년에 주택 건설이 증가하면서 시장에서 목재 가격 상승이나 부지나 노동력에 대한 공급 측면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라고 또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LA 카운티에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주택가격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의 주택 매매 건수는 2007년 이래 최고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달 LA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85만 3,340달러로 전달보다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 79만 9천여 달러보다는 여전히 높은 가격입니다. LA 메트로 지역의 주택 중간가는 76만 달러로 전달에 78만 5천 달러보다 하락했지만 1년 전에 71만 6천여 달러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입니다. 지난달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130만 달러로 전달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1년 전에 113만여 달러보다는 여전히 높은 가격입니다. 가주의 주택 중간가는 지난달 81만 9천여 달러로 전달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1년 전보다는 높은 가격입니다. 가주에서 주택 중간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산마테오 지역으로 18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가주의 주택 매매 건수는 전달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가주의 주택 매매 건수는 전년인 2022년보다 24.8%가 하락했는데 이는 2007년 이래 최대 하락폭입니다. 가주의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지난 2022년 9월 이래 30만 건을 계속해서 밑돌고 있습니다. 가주 부동산협회는 올해 1분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지난해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새해 들어서 몰기지 이자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바이어들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 주택 매매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협회는 내다봤습니다. 주택가격은 올 한 해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치고 나섰다. 아이폰보다 먼저 나섰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또 한 발자국 먼저 나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장착했길래 그럴까요? YTN입니다. 삼성전자의 야심작 갤럭시 S24 시리즈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기술의 상향 평준화로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할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Galaxy AI is a comprehensive AI experience on device and in the cloud that seamlessly enhances life however you choose to live it.
새로운 제품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실시간 번역 기능입니다. 13개 언어로 외국인과의 통화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바로바로 번역해줍니다. 네, 보입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이 구동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민감한 대화 기록이 외부 서버로 넘어가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 뚜렷한 강점을 가진 겁니다. 원하는 대로 사진을 편집하면 AI가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는 기능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You can also move an object or person and generate a perfectly blended background where the subject used to be. 구글과 협력으로 검색 기능도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AI 스마트폰은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AI 기능으로 무장한 첫 갤럭시 시리즈가 중장년층의 스마트폰이란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애플에 뒤진 가운데 이렇게 어제 출시한 AI 기술 탑재 스마트폰 갤럭시 S24로 과연 애플과 차별화에 성공할지 시장이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몇 년간 지지부진한 스마트폰 시장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AI에 의지하고 있고 갤럭시 S24 출시로 인해서 애플 대비 기술적 우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진단입니다. 애플이 통상적으로 신기술 채택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 출시는 약 9개월 뒤로 예상돼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최근에 뉴스레터를 통해서 애플은 AI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면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몇 달간 시장에 이 같은 결점을 부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애플에 뒤졌던 출하량에서 다시 역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유행이 아니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시대와 같이 인간과 기술 간 관계에 지각 변동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수입 금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이 다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애플은 미국 내 주력 애플워치 제품인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 기종에서 문제가 된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비활성화한 뒤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산소 측정 기능이 비활성화된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 모델을 그린위치 표준 시 오후 2시부터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워치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기기에서 이 기능 관련 앱을 볼 수는 있지만 앱을 탭하면 사용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입니다. 이런 거 굉장히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 애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플이 법원의 수입 금지 명령 발효 결정에 대해 우리는 항소법원이 ITC의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ITC 결정에 강력히 동의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극 한파로 미국 대부분 지역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도 속출하고 또 육로와 항공업체 등이 모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북극 한파의 최대 피해자가 전기차 업체 테슬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와 충전소 곳곳에 전기차가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행거리도 짧아지고 충전 시간은 길어지는 추위에 유독 약한 전기차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KBS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전기차가 견인차에 끌려갑니다. 미국을 덮친 북극 한파에 기온이 섭씨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자 배터리가 급격히 소진되면서 전기차 방전이 잇따랐습니다. And by that time my battery drained down to 5%, which was faster than normal. 충전소에는 차량이 몰렸습니다. 충전기가 얼어버렸거나 충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운전자들은 몇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사이 남은 배터리마저 방전되기도 합니다. 추위를 견디지 못한 운전자들은 차량을 방치하고 대피했습니다. 충전소는 전기차 묘지처럼 변했습니다. And we're waiting for over an hour, and it's unfortunate that all these cars are sitting just dead in the spots. 엔진의 열로 난방을 하는 내연기관 차와는 달리 전기차는 히터를 틀면 추가로 배터리가 소모됩니다. 또 기온이 낮아지면 화학 반응이 느려져 배터리 성능까지 떨어집니다. 겨울철에는 전기차 주행거리가 평균 18.5%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튬과 인산철로 만든 LFP 배터리 사용이 늘어나는 점도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LFP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고온에서 안정적이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 겨울철 성능 저하는 더 큰 편입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실내 난방을 미리 작동시키는 것이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1월 18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늘 어제보다 맑고 온화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남가주 지역 출근길 다소 흐리게 시작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점점 해가 나고 있고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이나 높아져서 평년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보다 흐려집니다. 그리고 내일은 낮 기온도 다시 평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금요일인 내일 밤부터는 지역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겠고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겨울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내리는 비의 양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9도, 5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7도, 49도, 해안 지역은 64도, 51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3도, 낮 최고 기온은 47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여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1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럴 캐년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부상자 있는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134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글렌데일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락스포드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역시 5번 사우스 방향 팩스톤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노스 방향입니다. 인디아나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이 두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과반은 주 예산 적자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10명 가운데 약 6명꼴 가까이는 캘리포니아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LA타임즈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8,199명을 대상으로 UC 버클리 정치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다음 회계년도 2,915억 달러 지출 예산안과 379억 달러 적자를 해결할 계획을 발표하기 며칠 전에 이뤄졌습니다. 조사에는 캘리포니아주 예산 적자를 상쇄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과반인 51% 유권자들이 정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히고 35%는 비상자금을 사용하기를 원했으며 17%는 특별기금에서 차입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해 세금 인상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는 뉴섬 주지사와 유권자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에 대한 업무 수행 지지도는 46%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전체 47%가 뉴섬 주지사의 업무 수행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캘리포니아주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7%가 캘리포니아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으며 3분의 1만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연방하원의원 3선에 도전하는 미셸 박스틸 연방하원의원 지역구에서 현재 낙태 이슈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의 지역구인 가주 45지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낙태 문제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분위기라고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17일 보도에 주목됩니다. 공화당인 스틸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강간, 근친상간을 통해 임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월 20일 연방 하원의원에서 발의된 법안인 라이프 앳 컨셉 액트에도 서명한 바 있는데 이 법안은 태아를 헌법 14조에 근거해 보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셸 스틸 의원은 당시 해당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이 뱃속에 있는 태아를 포함해 모든 생명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며 라이프 앳 컨셉 액트에 서명한 배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셸 스틸 의원의 지역구인 45지구에서는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아 이 지역에서 출마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낙태 금지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낙태에 대한 45지구 유권자들의 여론은 지난 2022년에 치러진 중간선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가주법으로 낙태권을 포함한 생식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민 발의안 1에서 드러났는데 45지구 유권자 중 55.1%가 주민 발의안 1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가주에서 출마하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낙태 이슈는 부담스러운 이슈가 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낙태에 대한 공화당의 원칙적인 스탠스와 지역구 유권자들이 이 이슈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에는 온도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낙태 이슈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민 문제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불리해지는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 설 뉴스 이은입니다. 어제 소식 전해드렸죠. 놀스리지 대지진이 발생한 지 어제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LA 카운티 상당수 건물이 비권에 대비되어 있지 않아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많은 건물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타임즈는 LA 도시 건물들의 비권 대비는 취약한 상태로 지진 취약 건물들에 대한 내진 공사 규정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LA타임즈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최소 6,000채 이상의 건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지니어와 지진학자들은 지진 발생 시 가장 위험한 구조물은 1977년 이전에 건설된 연층 아파트와 비연성 건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최소 7개 도시에서 연층 건물이나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 등의 구조물 개선을 요구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연층 건물의 75%와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의 6%가 내진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LA시에서 아직 내진 공사를 마치지 않은 연층 건물의 60%는 2024년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대부분의 건물은 2028년까지 초기 개조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마감은 2042년까지입니다. 내진 공사가 필요한 건물의 리스트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올 여름까지 1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직할 도시의 고층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조례를 10년 기한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전역에서 구리절도 행각이 성행하는 가운데 파사디나의 가로등 수백 개가 구리절도범들에 의해 파손되면서 LA 카운티 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보도국의 뉴스룸 연결합니다. 지난 석 달 동안 패사디나시에서 300개에 달하는 가로등이 구리 절도범들 손에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도범들은 바닥에 있는 전기박스를 연 다음 전기선을 절단한 후 수백 피트에 달하는 구리를 빼낸 다음 재활용 시장에 내다 팔고 있습니다. 패사디나시 당국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 가로등으로 연결되는 전선이 절단된 채 구리가 도둑 맞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습니다. 절도범들이 가로등에서 구리 전선을 빼내가면서 일찍 어두워지는 겨울철에 가로등불이 작동되지 않아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LA 카운티 곳곳에서 구리도둑이 기승을 부리면서 시정부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달 중순 사이 패사디나 시내에서 구리선을 강탈당한 케이스가 무려 30사건에 달했는데 절도범들이 훔쳐간 구리선은 거리로 치면 5마일 규모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시내 280개 가로등이 파손됐습니다. 패사디나 경찰국은 구리절도 행각과 관련해 수차례 용의자를 검거한 적이 있는데 경찰국은 구리절도 행각이 조직절도단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절도단은 LA 카운티 전역에 걸쳐 조직이 돼 있는 것으로 치안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와 페사디나 시는 구리절도범을 적발하기 위해 $10,000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최근에는 청동과 구리절도범들이 캄튼과 카슨 지역에서 잇따라 묘지를 훼손하고 동으로 된 묘비 명패 수백 개를 강탈한 피해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실비치 경찰국이 지역 비즈니스 업소들과 연계해 조직 강절도 행각에 대한 단속에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역시 보도국 뉴스룸 연결해 보겠습니다. 17일 실비치 경찰국은 지난 연말 할러데이 동안 조직 강절도범들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용의자 여러 명을 체포하고 도난당한 차량과 물품도 압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국의 집중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비치시에서는 최근 리테일 매장을 타겟으로 한 조직 강절도 행위가 두드러지게 늘었습니다. 매장에 들어가 순식간에 물건을 훔쳐서 나오는 그랩 앨런 유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찰국이 지역 비즈니스 업체들과 맺은 파트너십 대응은 강절도범 행위 발생하기 전에 연대를 맺은 리테일 매장들의 실비치 경관들이 수시로 감찰 활동을 벌여 조직 절도범죄 발생 시 긴급히 출동해 용의자들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2달 동안 6차례 경찰국이 신속히 대응해 25명의 용의자를 연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들이 훔친 차량 2대와 $13,000 상당의 도난 물품들을 압류했습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매장이 위치한 커뮤니티와 매장 직원, 고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로컬 비즈니스 업소와 연계해 조직 절도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한국으로 마약류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주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발 입국자들의 마약 밀반입 적발이 가장 많아서 한국 세관 당국이 여행자를 비롯한 방문객 대상의 마약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당국은 인천공항 입국장 등의 열화상 카메라와 최첨단 밀리미터파 검색기까지 동원해서 입국자들이 숨겨 들어오는 모든 은닉 품목을 샅샅이 탐지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관세청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총 704건, 무려 769kg 상당의 마약류가 한국으로 밀반입 과정에서 적발됐고 이 가운데 미국발이 모두 2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사회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줬던 이 미국 내 한인 종교단체 그리스도의 군사들 살인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용의자 7명, 한인 용의자 7명 전원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모 씨와 그의 아들은 애틀란타 귀넷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부 절차에 출석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소 인부 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기소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느냐라는 것을 묻는 절차입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나머지 용의자 5명은 법정 출석을 포기한 채 역시 무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용의자 7명은 지난해 9월 로렌스빌의 자택에서 한국 국적자 조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의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가 영국 아카데미상 세계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국의 영화 TV 예술 아카데미가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발표한 영국 아카데미상 후보 명단에서 패스트 라이브즈는 외국어 영화상, 오리지널 각본상, 남자 주연 배우상 부문에 그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굴 좋아하시나요? 저 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또 굴 호불호가 심한 음식 가운데 하나죠. 이 생굴 관련 식중독 의심 사례가 일주일 사이에 급증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생굴 섭취를 자제하라라는 이 질병통제예방센터 그리고 LA 카운티 보건국의 이야기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일주일 사이에 생굴 관련 식중독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남가주 각 카운티 보건국은 생굴이나 조개류 등이 어디서 왔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생굴 관련 위장병 의심 사례가 150건 이상이 보고됐다라고 카운티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지난주 27건에 확인됐던 것에 비해서 일주일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의 라구나 데 게레로 네그로 그리고 라구나 마누엘라 등에서 생산된 생굴은 섭취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라구나 데 구레로 네그로
그리고 라구나 마누엘라. 근데 이거 굴을 먹으면서 이걸 볼 수 있을까요? 아무튼 네, 이쪽에서 온 굴은 이쪽에서 생산된 생굴은 섭취하지 말 것을 카운티 보건국은 강력히 권고하고 나왔습니다. 생굴을 섭취한 사람들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모두 41건이 또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샌디에고 지역입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생굴을 섭취한 사람들이 노로바이러스와 위장병 등에 걸리면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미국인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 평균 추정 비율이 2021년 83.6% 나타나서 1990년도 85.8%에 비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 기대 수명은 64.8살에서 64.4살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출생 이후 예상 평균 수명은 75.6살에서 77.1살로 증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출생 이후에 예상 평균 수명과 건강 기대 수명 차이가 10.8년에서 12.7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연구자들은 건강 기대 수명 감소 원인으로 기대 수명 증가와 또 의학 발전에 따른 불치병의 만성병, 또 젊은 세대의 물질 사용 장애와 당뇨, 비만, 정신질환 증가를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단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을 질병을 미리 찾아내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기대 수명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 악화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남기게 되고 또 보건 비용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한 노년, 관심 많은 부분이죠. 골고루 잘 먹으면 돼. 운동도 좀 하고.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골고루 잘 먹는데 어느 쪽에 비중을 조금 더 두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중년기에 단백질, 특히 식물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는 여성일수록 만성질환에 덜 걸리고 노년기에 일반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터프츠 대학 인간영양연구센터 안드레스 아리디손 코랏 박사팀은 국제학술지 임상영양학 저널에서 중년기 여성 간호사 4만 8천여 명의 식단 등 생활방식과 질병 및 노년기 건강을 추적 조사해 이런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리디손 코랏 박사는 이 결과는 단백질 섭취가 노년기 건강 증진과 관련이 있고 특히 중년기에 단백질 대부분을 식물성 식품에서 섭취하고 소량만 동물성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노년기 건강에 좋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말했습니다. 단백질 섭취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그룹이 적은 그룹보다 식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 그룹이 동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 그룹보다 각각 심장질환, 암, 당뇨병, 인지, 정신, 건강 저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식단 비교 결과 1984년 당시 빵, 채소, 과일, 견과류, 콩류 등에서 단백질 더 많이 섭취한 그룹은 노년기까지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46% 높았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빵, 채소, 과일, 견과류, 콩류 등에서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입니다. 그러나 소고기, 닭고기, 우유, 생선, 해산물, 치즈 등에서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한 그룹은 건강한 노화 가능성이 그 앞선 사람들 그룹보다 6%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코랏 박사는 이 결과는 중년기에 식이 단백질, 특히 식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노화를 증진하고 노년기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BB뱅크가 박승호 전무를 신임 전무 겸 커머셜 뱅킹 책임자 또 동부 지역의 총괄로 임명했습니다. 박 전무는 29년 동안 은행 산업에 전념한 전문가로서 이전에는 뱅크 오브 호프에서 중서부 지역 커머셜 뱅킹 팀과 지점 운영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박 전무는 회계, 재무분석, 보고, 전략기획 분야에서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를 또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에서 MBA를 취득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상원이 연방정부의 임시예산 1차 시한을 앞둔 오늘 임시예산 추가 연장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방금 합의를 타결했다라고 어젯밤 성명을 발표하고 상원은 불필요한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임시예산 추가 연장안을 오늘 중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남은 회계연도분에 대한 정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할 시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하원도 내일 이전에, 그러니까 19일 전에 임시예산 추가 연장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형은행의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어제 은행이 계좌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한 고객에게 부과하는 초과 인출 수수료의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은행들은 고객이 은행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체크카드나 수표로 결제할 때 거래가 막히지 않도록 부족분을 대신 내주고 그 이후에 고객이 그 금액을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지는 고객이 선택을 하지만 한 거래당 평균 $26, 많게는 $35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일종의 단기 대출이지만 대출 관련 규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수 미국인이 우편으로 수표를 주고받아서 계좌에 언제 돈이 들어오고 나갈지 알 수 없었던 시절에 도입된 서비스지만 은행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주요 수익 창출원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대선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두 번째 경선지인 뉴햄프셔주에서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층 결집을 발판으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3위에 그친 아이오와 경선이 끝나자마자 두 번째 경선지인 뉴햄프셔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달려가서 트럼프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디센티스와 2위 경쟁을 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 트럼프가 없는 토론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와 40대 40 동률을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직접 붙어서 한번 싸워볼 만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소셜미디어에 헤일리를 공격하는 포스팅을 도배하면서 견제를 강화했습니다. 결혼 전 인도 이름인 늠나다라고 부르면서 인도계 이민자라는 점을 부각했고 유세장에서도 경쟁력 없는 후보라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아이오에서 4위를 차지한 뒤 후보직을 사퇴한 라마스와미도 트럼프를 전폭 지지하겠다라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헤일리의 중도층 공략이 다른 보수 성향주에서는 독이 될 수 있지만 일단 트럼프와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뉴햄프셔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메인주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메인주 법원이 메인주 정부의 트럼프 자격 박탈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메인주 선거관리 책임자인 쉐나 벨로주 주 총무장관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의 판결 후 30일 이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대한 기존 결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하거나 유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의 효력을 중단하되 향후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맞춰서 기존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유지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3월 5일로 예정돼 있는 메인주 예비선거의 투표용지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의회 주요 의원들이 조만간 대만을 방문해 총통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민주당 라이칭더 당선인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 의회 대만 코커스 공동의장 앤디바 의원 등등이 대만을 찾아 라이 당선인을 면담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 공화당 매파 마이클 갤러거드 의원도 대만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대만 방문은 미국 정가의 암묵적인 라이 당선인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공식 발표하기 2주 전에 이미 유전자 분석까지 마쳤다는 미국 정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종합병원 등에서 치사율 100%의 변이 바이러스 실험을 했다는 논문도 공개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난성 우한에 있는 수산시장에서 폐렴 의심 환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원인균이라고 공식 발표한 건
이듬해 1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2주 앞서 중국이 코로나19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미국 정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9년 12월 28일 베이징 의학과학원에서 이미 코로나19 염기 서열 분석까지 마쳤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유전자 분석 자료가 미국 국립보건원에 등록됐다가 1월 16일 돌연 삭제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기원 추적 작업의 연장선인데 그동안 중국은 정치 모략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중국 연구진이 치사율 100%에 달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실험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포스트가 중국 인민해방군 종합병원 등이 최근 공개한 논문을 바탕으로 쓴 기사입니다. 실험쥐 4마리에 병균을 주입하자 눈이 하얗게 변하며 8일 안에 모두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중국이 강력히 부정해온 코로나19 연구소 유출설을 떠올리게 만들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라드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경기에서 127대 1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는 오래간만에 디앤젤로 러셀이 29득점을 올리면서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렸습니다. LA 레이커스와 댈러스 매버릭스 간의 경기, 뭐 경기도 경기고 막 이런데 다른 데 보통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 레이커스 경기는 무조건 르브론 제임스잖아요. 르브론 제임스가 카이리 어빙을 지금 레이커스로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과연 어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댈러스 매버릭스가 카이리 어빙을 그냥 레이커스에 주는 게 루카 돈치치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레이커스는 이렇게 되면서 현재 21승 21패 5할 승률에 복귀를 했고요. 서부조 10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NBA에 큰 뉴스가 있었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유타 재즈 간의 경기가 어제 낮에 갑자기 연기됐어요. 왜냐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데안 밀로예비치 코치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정규리그 일정 하루 정도 미뤄졌습니다. 밀로예비치 코치는 솔트레이크에서 열린 저녁 식사 도중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사실상 조 1위를 결정하는 요르단전을 앞두고 황희찬 선수가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다른 포지션에서도 선발 명단에 변화를 줄지 관심입니다. YTN입니다. 황소 황희찬이 돌아왔습니다. 전주 훈련 도중 엉덩이 근육 부상으로 개인 훈련만 소화했던 황희찬은 도하에서 처음으로 축구화를 신었습니다. 요르단전 출전 여부는 아직 미지수. 클리스만 감독은 우리는 결승까지 7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며 일단 무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요르단전에서 황희찬이 합류한다면 우리의 공격 옵션은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을 이용한 저돌적인 돌파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소속팀에서 올 시즌 10골을 넣은 만큼 골 결정력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 입장에선 이강인과 손흥민을 따라다녀야 하는 상대 수비가 분산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다시 카타르에 오게 됐는데 지금 너무나도 팀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많은 선수들도 개인적으로도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일부 자리에서 선발 명단에 변화가 있을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바레인전에서 이기재와 정승현 등은 수비와 빌드업에서 아쉬운 장면을 여러 번 노출했습니다. 후반에 교체로 투입된 수비의 김태환과 김영권, 미드필드의 박진섭과 정우영 등은 충분히 기존 주전 선수들의 버금가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자, 이제 속속 16강 진출팀들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개최국 카타르가 타지키스탄을 꺾고 가장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했고 오늘 새벽 호주도 16강을 확정지었습니다. YTN입니다. 개최국이자 디펜딩 챔피언 카타르가 가장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전반 17분 침투 패스를 받은 아피프가 골키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재치 있는 슈팅으로 선제 결승골을 터뜨립니다. 승점 6점을 따낸 카타르는 남은 중국전과 관계없이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조의 중국은 레바논과의 경기에서 또 한 번 비기면서 16강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3번 정도의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지만 골 결정력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며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중국은 점유율에서는 6대4로 앞섰지만 15개의 슈팅, 7개의 유효 슈팅에도 한 골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중국은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넘겨주는 턴오버를 168회나 기록할 정도로 경기 흐름이 자주 끊겼습니다. 레바논의 좋은 슈팅이 2차례 골대만 강타하며 실점을 안 한 것에 오히려 위안을 삼아야 할 정도. 중국은 이미 조 1위로 16강을 확정한 카타르를 상대로 승점을 따내야 16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카타르가 힘을 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두 번의 경기에서 보여준 중국의 골 결정력과 수비력으로 승점을 따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4년 1월 18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현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